김서방, 솔직히 말해봐. 이 장례식 비용은 있긴 한 거야? 종객도 없고, 체면도 없고, 사람 살다 가면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돈집이라며 장례식도 대충 치르자던 장모. 그날 줄 서서 들어오는 조문객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무시와 비웃음으로 시작된 이 장례식은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가난하다고 믿었던 한 가장의 인생, 그 진짜 값어치가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사람을 살리고도 말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에 머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한복판 장례식장 로비는 냉기로 가득했어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의 체온이 없는 공간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죠. 상주석에 선 준호는 검은 상복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어머니 선자는 상복을 단정히 입고 조문록 옆에 서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꾹 참고 있었죠. 아내 지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의 사진 속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죠.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장모 미숙이었죠. 미숙은 명품 코트를 여미며 빈 조문객 명단을 내려다봤어요.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죠. 조문객 10명도 안 오겠네. 내가 진작 말했잖아. 미숙의 친동생 민정이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언니 말이 맞네. 이렇게 초라할 줄은 나도 몰랐네. 초라한 정도가 아니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일부러 준호와 지연이 듣게 하려는 듯 했죠. 준호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참을 만했어요. 지연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좀.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미숙이 지연을 쏘아봤어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랬잖아. 사람 만나는 거 싫다. 드러내는 거 싫다. 그러니까 이 꼴이지. 죽어서까지 민폐야, 민폐. 그 순간 선자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눈물이 또 맺혔지만 참았죠.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에이, 사돈 어른. 죄송하긴 뭘 죄송해요. 미숙의 말투는 겉으론 공손했지만 속뜻은 비꼬는 거였어요. 평생 조용히 사셨으니까 죽어서도 조용하겠죠. 그게 뭐가 나쁜가요? 돈 덜 들잖아요. 민정이 낄낄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근데 언니, 장지는 어디로 정했대? 설마 공동묘지는 아니겠지? 그것도 걱정이야. 돈 없으면 거기밖에 더 있어? 미숙의 말에 주변에 있던 그녀 쪽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비웃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를 보내는 자리인데. 미숙이 코웃음 쳤어요.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김서방. 미숙은 일부러 성과 서방을 붙여 낮춰 부르곤 했죠. 솔직히 말해봐, 김서방.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또 처가에 손 빌릴 건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어떻게, 자네 사업은 빚만 잔뜩이고 시아버지는 평생 돈 한 푼 안 모으셨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왜 이 결혼 반대했는지 알아? 바로 이것 때문이야.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라고. 자네 아버지처럼 자네도 평생 쩔쩔매며 살 것 뻔하잖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시아버님 장례식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도 정신 차려. 지금 시댁 상황 봐. 조문객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살다 간 인생이야? 그때 고인이 생전에 일했던 회사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들은 조용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죠. 미숙이 그들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좀 봐. 겉으로는 조문하러 왔다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을 거야. 조용히 살던 인생 초라하다 하면서 민정이 거들었어요. 맞아. 장례식은 마지막 체면인데 썰렁해서 귀신 나오겠어. 조문객 중 한 명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눈가가 붉었죠. 상주님, 아버님께서. 됐어요. 미숙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조문만 하고 가세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음식도 제대로 못 내놓거든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죠. 장모님, 뭐, 사실이잖아. 창피 당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게 낫지. 선자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그런 말씀은. 사돈 어른은 가만히 있어요. 집안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미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사돈 어른. 남편분 통장에 얼마나 있었어요? 100만 원? 아니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말 못하는 거 보니 정말 없나 보네. 하여간 답답해서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미숙의 말은 칼날 같았어요. 그 칼날이 선자의 가슴을, 준호의 자존심을, 지연의 마음을 난도질했죠. 장례식장 로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미숙는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어요. 김서방, 장례 길어지면 그것도 다 돈이야. 3일장은 무슨 1일장으로 후다닥 치르고 말아. 어차피 올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질질 끌어.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단정한 구두 소리였죠. 한 남자가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안내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첫 번째 조문객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죠. 어깨가 떨렸어요. 미숙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군데 저렇게 울어? 준호도 몰랐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조문객이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죠. 상주님, 아버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5년 전 사업이 망해서 죽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절 살리셨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지연도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죠. 그때 두 번째 조문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숙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대신 당황스러움이 번져나갔죠. 뭐지, 갑자기 사람들이? 민정이 수군거렸어요. 언니, 뭔가 이상한데? 조문객이 왜 이렇게 많아? 조문객의 줄은 점점 길어졌어요. 로비를 가득 채우고 복도로 이어지고 급기야 밖까지 늘어섰죠. 준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조문객이 없을 거라던 장례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조문객의 줄은 끊어질 줄을 몰랐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은 접객실을 오가며 의자를 더 들여놓고 음식을 추가로 준비하고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상주님, 혹시 고인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줄줄이 늘어선 화환, 그리고 국화는 몇 번이나 새로 꽂혔죠. 빈소안 공기는 더 이상 초라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대신 묵직한 침묵이 깔려 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상주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야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조각들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때 중년 여성이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상주님, 이건 꼭 받아주세요.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이 제 딸 둘을 살리셨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애들 키울 때였어요. 학비 때문에 학교 그만둘 뻔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아무 말 없이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5해 동안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막았어요. 준호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왜 저희는 몰랐을까요? 준호의 말에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성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빈소를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갔죠. 그 다음에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히 입었고 얼굴에는 긴 세월이 묻어 있었죠. 그는 영정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상주님, 절 좀 받아주십시오. 아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10년 전 제가 사기를 당해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죠. 저는 한강에 갔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때 아버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도망이다. 살아서 갚아라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2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이자 없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건이요? 다시 사람답게 살 것, 그리고 살아남을 것. 아버지가 2천만 원을.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 돈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 20명 둔 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님께 받은 2천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5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받으실 수 없다면 아버님 영전에라도 놓고 가겠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럼 5천만 원. 그 돈이면 아버지 장례 비용은 물론이고 자신의 빚도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천만 원씩 빌려줄 돈이 있었다고? 그 순간 미숙이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잠깐만요.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요? 남자가 미숙을 바라봤어요. 네, 고인께서요. 거짓말하지 마요.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고인분 아내십니까? 무슨, 나는 이 집 며느리 친정 엄마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 사돈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고인분이 가난하시다니요? 제가 알기론
당신이 뭘 알아? 나는 사돈이야, 사돈. 내가 모르는데 당신이 알아? 미숙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준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지금은. 진정해? 이게 진정할 일이야?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뒤쪽에서 다른 노인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어요. 저도 빌렸습니다. 뭐라고요? 1,000만 원이요. 아들 수술비가 급해서요. 또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500만 원이요. 가게 보증금 때문에. 저는 장례비를. 저는 합의금이 급해서. 1명, 2명, 3명. 조문객들이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렇게 많은 돈을 남들한테 빌려줬다고? 그럼 그 많은 돈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나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게 살았던 거지? 선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그런 일을 하셨군요. 그럼 왜 사돈네는 가난하게 살았어? 미숙의 외침이 로비에 울렸어요. 사돈어른도 평생 낡은 옷만 입으시고 좋은 차 한 번 안 타보시고 그런데 남들한테는 수천만 원씩 퍼줬다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선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남편은 사치를 싫어했어요. 필요한 곳에만 쓰셨죠. 필요한 곳? 그럼 자기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야? 가족한텐. 선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차분한 말투였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성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버님께서 상주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전부 대납해 주셨습니다. 장학금은 학비 절반만 나와서 남은 금액은 모두 지불하셨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럼 제 학자급 대출이 장학금으로 메꿔진 게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돈 걱정하면 공부가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걱정하지 않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또 다른 남성이 지연을 향해 말했어요. 며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 친정아버님 병원비요.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익명으로 들어왔던 그 돈. 지연은 기억났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입원했을 때 누군가 익명으로 병원비를 냈었죠. 그게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사돈이 자존심 상할까봐 내 이름으로는 못 낸다. 며느리 집 체면 상하지 않게 내 이름은 빼달라. 자네 이름으로 좀 내줘라라고요. 미숙의 다리가 풀렸어요. 뭐라고요? 남자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돈댁에서 빌린 사채 1,500만 원도 고인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빈소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미숙에게 향했죠. 민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언니 사채로 돈을 빌렸어?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3년 전 사업한다는 친구를 도와준다고 돈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사기였고 돈은 날아갔죠. 미숙은 그 빚을 갚지 못해 여기저기 빚을 지며 살았었죠. 그런데 그걸 갚은 게 사돈 어른이었다고? 미숙 씨께서 그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신 걸 알고 고인분께서 조용히 갚아주신 거예요. 그때도 사돈 체면 생각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미숙의 다리가 풀렸어요. 민정이 황급히 미숙을 부축했죠. 어머 언니.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기억이 터져나왔죠. 급하게 돈을 빌리던 날. 이자에 이자가 불어 원금 갚기도 벅차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빚독촉. 숨이 막혔죠.
사돈 어른이 자신이 진 빚을 갚아줬다고? 그럼 왜 사돈네는 가난하게 살았어?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걸 나 대신. 선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돈 어른이 힘들어 하신다고.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연이 미숙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제 아시겠어요? 시아버님이 엄마를, 친정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동안 자신이 뿜어낸 말들이 모두 자기 가슴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누구도 미숙을 비난하지 않았죠.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조문객의 수는 300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증명하고 있었죠. 가난했던 인생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는 사실로요. 밤이 깊어졌어요. 장례식장 복도 끝은 조문객들의 발걸음으로도 여전히 따뜻해지지 않았죠. 사람은 많아졌는데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거든요. 준호는 상주석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죠. 상복 속 손목이 쑤셨고 목 안쪽은 계속 타들어갔어요. 인사를 하고 절을 받고 고맙습니다를 되풀이하는 사이에도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품고 살았다고요. 선자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봉투들을 정리하려고 했다가 손을 멈췄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봉투마다 사람의 사연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수술비, 누군가의 등록금, 누군가의 다시 살아갈 용기. 선자는 그 무게를 알아서 함부로 손대지 못했어요. 지연은 빈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몸을 깊게 굽혔죠. 얼굴이 부어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아팠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제 엄마 미숙이었어요. 미숙은 한쪽 벽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독한 말들이 입안에서 아직도 맴도는 듯 했죠. 조문객의 줄이 길어질수록 미숙의 얼굴은 더 굳었어요. 놀람이 지나가자 그 다음은 분노였어요. 본인이 세운 가난한 사돈이라는 판단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미숙은 그 무너짐을 인정할 준비가 없었죠. 민정이 미숙의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언니, 우리 그냥 조용히 있다 가자. 분위기 봐, 다들 사돈 어른을 진짜로 존경하는 것 같아. 미숙이 이를 악물었어요. 조용히, 내가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내 얼굴이 뭐가 돼, 사람들이 다 봤잖아. 내가 아까 뭐라 했는지. 민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미숙은 조문객들의 시선을 동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동정은 미숙에게 굴욕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빈소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이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검은 정장, 회색 머리, 단정한 자세. 누가 봐도 오래전부터 사람을 상대해 온 얼굴이었죠. 그 남자는 먼저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아주 오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선자를 바라봤죠. 사모님 저 기억하십니까? 선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눈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자주 뵈었습니다. 저희는 찾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늘 조용히 인사만 드렸습니다. 준호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는 건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상주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드려도 될지. 선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장례 중입니다.
그런 건 나중에. 남자는 손을 내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오늘만큼은 반드시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우리 집 사람들은 끝내 내 진짜 삶을 모른다고요. 준호의 목이 꽉 막혔어요. 선자의 눈빛도 흔들렸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졌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더 큰 것이 열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가 남겼다는 거야? 남기긴 뭘 남겨. 도대체 뭘 했길래 여기저기 다 퍼주고 다닌 거야? 목소리가 너무 크게 튀어나왔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미숙은 시선을 받자 더 날카로워졌어요. 지금도 다들 봉투 들고 왔으니까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원래 장례식에서 좋은 말 하잖아. 은혜니 뭐니 그거 다 그냥 말이지. 남자가 미숙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실례지만 상주님 측 가족분이십니까? 미숙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가족은 아니고요. 며느리 친정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돈댁이 어떤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엄마의 입이 또 무슨 칼을 뱉을지 알았거든요. 준호가 낮게 말했어요. 장모님, 제발 오늘만큼은. 미숙은 준호의 목소리에서 부탁을 들었어요. 그게 미숙을 더 자극했죠. 부탁? 지금 나한테 부탁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틀린 말했어? 장례식 초라하다고 말한 거? 아까는 초라했잖아. 지금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갑자기 대단한 인생이 된 거 마냥 구는 거야? 복도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선자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화를 낼 힘도 없었죠. 슬픔보다 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어요. 그 남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서류입니다. 서류라는 말에 미숙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돈이 아니면 관심이 꺼질 법도 한데 서류는 미숙의 계산을 자극했죠. 돈은 형태가 없지만 서류는 증거였으니까요. 남자는 검은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투명 파일 속 첫 장에는 봉투가 붙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깔끔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아내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선자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글씨였어요. 선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 아버지의 숨결이 그대로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준호 옆으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죠.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미숙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편지야? 또 감성팔이야? 지금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착했다. 이런 거 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멈췄어요. 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장모님 아버지 앞입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이면 뭐, 산 사람 체면이 더 중요하지. 나도 오늘 체면이 바닥났어. 지금 나 바보 만든 거잖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엄마가 여기서 그러면 나 진짜. 미숙은 딸의 눈물을 봤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죠. 미숙의 속에는 무너진 자존심이 울부짖고 있었거든요. 인정하면 끝이었어요. 인정하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부서졌다는 뜻이었죠. 선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 오늘은 사돈이 이기고 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미숙을 더 자극했어요. 뭐, 내가 이기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미숙은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졌죠.
분노가 올라오다가 그 아래에 있던 감정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두려움. 혹시 내가 정말 틀렸다면이라는 두려움.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상주님, 사모님, 이 편지는 아버님께서 직접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파일 안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준호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었죠.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늘 그랬듯이 말수가 적고 쓸데없는 감정은 숨긴 글씨였죠. 준호는 한 줄을 읽고 눈을 감았어요. 목이 막혔어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죠.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선자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선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써 있니? 준호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다시 읽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보 선자, 내가 사돈댁에 빚이 있다.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준호는 숨을 삼켰어요. 나는 사돈에게 빚이 있어. 그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미숙의 입이 반쯤 열렸어요. 마음의 빚? 미숙은 그 말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미숙이 아는 빚은 돈이었고 돈이 아니면 무가치했죠. 준호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사돈이 젊었을 때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지연이 숨을 멈췄어요. 선자의 눈도 크게 떴어요. 준호는 글씨를 보면서도 믿지 못했죠.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게. 미숙은 갑자기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거 줘. 내가 볼 거야. 준호가 파일을 뒤로 감췄어요. 장모님, 이건 내 이름이 나왔잖아. 내 얘기라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겁이었어요. 젊었을 때라는 말이 미숙의 마음을 후벼 팠죠.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이 미숙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하지 마, 지금 사람들. 미숙이 팔을 뿌리쳤어요. 놓으라니까.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끝내야 돼. 복도에 있던 조문객들도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모두가 느꼈죠. 오늘 이 장례식은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요. 누군가의 삶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으니까요. 선자가 낮게 말했어요. 준호야, 그만 읽자. 이건 남편의 마지막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만큼은 반드시 주라고 했다잖아요. 오늘 알아야 한다잖아요. 지연이 아주 작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 나 무서워. 준호는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준호도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죠.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짜 말을 남겼는데 아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다시 읽었어요. 사돈은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을 조용히 갚아왔다. 미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분노가 잠깐 내려앉고 눈앞이 흐려졌죠. 갚아왔다라는 말이 미숙의 기억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순간들. 늘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줬던 일들. 급한 돈이 해결되고 숨막히는 구멍이 메워지고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 끝내 모른 채 넘어갔던 순간들. 준호가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내가 죽으면 기록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을 믿어라. 준호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가 멈췄어요. 그 사람. 지연이 입술을 떨었어요. 그 사람 누구야? 선자가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마치 그 말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듯이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주님, 사모님, 그 사람은 저도 아닙니다. 저는 전달자입니다. 미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그럼 누구야? 누가 왔는데? 남자는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죠. 잠시 후 오십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내 마지막 증인은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아주 단정하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선자는 숨을 삼켰어요. 지연은 손끝이 얼어붙었죠. 미숙은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 코트를 입었고 얼굴은 차분했어요.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죠. 그 표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해 온 사람 같았어요. 여자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상주석 쪽으로 걸어와 준호 앞에서 멈췄어요. 상주님 늦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이 여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아주 흐릿한 기억 속에서요. 선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당신은? 여자는 선자를 바라보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숙이 숨을 헐떡였어요. 아니 말도 안 돼. 너는. 미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분노도 비웃음도 아니었죠. 공포에 가까운 무너짐이었어요. 여자는 미숙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숙 씨, 이제 그만 숨기셔야죠. 그 말 한마디에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쥔 채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오늘 아버지는 좋은 사람으로만 남지 않으려 했어요. 오늘 아버지는 자기 삶의 값어치뿐 아니라 숨겨온 진실까지 꺼내려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빈소복도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방금 나타난 여자의 한마디가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죠. 조문객들도 직원들도 누구 하나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지금 이 장례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여자는 검은 코트 단추를 천천히 풀었어요. 급하지 않았고 흔들림도 없었죠.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태도였어요. 준호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또렷해지고 있었죠. 상주님,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인과 10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은경입니다. 선자의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은경 씨? 선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기억을 더듬는 소리였죠. 은경이 선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오래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아직 중학생이던 때였죠. 선자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럼 당신이?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던 사람이 저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 부탁이라는 단어가 미숙의 심장을 세게 두드렸죠. 미숙은 날카롭게 말했어요. 부탁? 무슨 부탁?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은경은 미숙을 바라봤어요. 시선은 차분했지만 피하지도 않았죠. 미숙 씨와 관련된 부탁입니다.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숙은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웃기지 마. 내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데? 난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은경은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하지 않았고 낡아 보였어요. 그래서 고인께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은경은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죠. 미숙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주변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작게 흘렀죠. 준호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아버지의 말이 칼처럼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은경이 계속 읽었어요. 나는 미숙 씨의 선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 사실을 평생 외면하지 않았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경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죠. 미숙 씨가 젊었을 때 고인은 한 사업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고인의 결정 하나로 다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은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 결정의 시작을 만든 사람이 미숙 씨였습니다. 선자가 입을 막았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로 한 가정이 무너졌고 고인은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이후로 돈을 벌기보다 갚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조용히. 네. 은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 걸로 그날의 선택을 갖고 계셨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런 기억 없어. 난 그냥 도망치셨습니다. 은경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그리고 고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미숙의 다리가 풀렸어요. 민정이 황급히 미숙을 붙잡았지만 미숙은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죠. 지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야?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정하려 했지만 기억이 떠올라 버렸거든요. 그때 그 남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그 뒤로 설명할 수 없이 막혔던 길들이 하나둘 풀렸던 기억들. 선자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늘 우리보다 남을 먼저.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요. 이 진실이 집안에 남지 않도록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보호하려 했어요. 자기 인생이 왜곡되더라도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본 그 돈들, 그 도움들 다 속죄였습니다. 은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요. 지금까지 속죄하시면서 도움드릴 수 있던 자산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은경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얇은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준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고인께서 남긴 기록 중 일부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넘기다 멈췄어요. 낯선 회사 이름, 오래된 연도, 그리고 매수라고 적힌 한 줄. 이게 뭡니까? 은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확인하듯 말했죠. 고인은 투자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하지 않으셨죠. 잠시 숨을 고른 뒤 은경이 말을 이었어요. 다만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선자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은행도 투자자도 모두 외면하던 상황이었고요. 고인은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은경은 한 장의 메모를 가리켰어요. 낡은 종이였고 글씨는 단정했죠. 퇴직금 일부를 맡기면서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망해도 괜찮다. 다만 사람만 버리지 말아달라. 준호는 서류를 더 넘겼어요. 매도 기록은 없었고 날짜만 조용히 흘러가 있었죠. 그 주식을 한 번도 안 판 겁니까?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관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경이 낮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이 묵직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주식은 고인이 평생 모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마음빚을 지금 장례식장에 모이신 분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도에 흐느낌이 번졌어요. 조문객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눈물을 닦았죠. 이제 이 장례식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백이 되고 있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죠. 남아있는 건 공포와 후회뿐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타난 거야? 네.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인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씨가 끝까지 도망치면 그때는 진실이 나가야 한다고요. 미숙은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끝내 나만 남았네. 지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미숙은 딸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 선자를 바라봤죠. 사돈어른 나 때문에. 선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용서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은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선택은 미숙 씨 몫입니다. 이 진실을 인정하고 고인이 남긴 마지막 뜻을 따를지 아니면 여기서 더 무너질지요. 미숙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상복 자락이 시야에 들어왔죠. 그제야 이곳이 장례식장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난 평생 돈이 기준인 줄 알았어. 그리고 미숙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사과도 용서도 아니었어요. 다만 무너진 사람의 인정이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마지막을 시작하시는군요. 빈소에는 다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은 여전히 줄을 서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한 인생이 끝까지 감당한 책임을 마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장례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빈소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말들이 쏟아진 뒤였지만 소란은 없었죠. 대신 각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알아버린 진실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지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서류로는 정리됐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 무거운 선택을 혼자만 지고 갔는지, 이제는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선자는 영정 앞에 국화를 다시 정리했어요. 손끝이 느렸지만 단정했죠. 선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번 울고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오래 묵힌 체념과 존중만 남아있었어요. 여보는 늘 그랬어요. 선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지영과 준호 그리고 몇몇 조문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죠. 돈을 못 벌어서 조용히 산 게 아니에요. 쓸 수 있었는데 안 쓴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대신 누군가 정말 무너질 때 그때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선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죠. 그 주식 얘기도 사실 저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건 우리 돈이 아니더라고요. 준호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어요. 아버지의 말투가 그대로 떠올랐죠. 항상 단정했고 더 설명하지 않았던 그 말투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빠듯해 보였을 겁니다. 선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비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보는 늘 어딘가에 책임을 두고 살았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미화하는 말도 아니었죠. 그저 한 사람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미숙은 한쪽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더 말이 없어졌죠. 눈을 들지 못한 채 손만 맞잡고 있었어요. 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평생 믿어온 기준을 조용히 부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어떤 말도 맞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한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아버지가 도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상주님. 네. 아버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도와주고 나서는 꼭 이 말을 남기셨어요.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살기만 하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조문객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가벼워 보였어요.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처럼요. 선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준호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내 어머니, 이제 내 몫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감당하던 책임의 일부가 이제 아들에게 넘어왔다는 뜻이었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선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돈 어른. 선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늘 돈으로만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고인이 된 사돈 같은 사람은 못 봤네요. 선자는 미숙을 바라봤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말했죠. 이제 보셨으면 됐어요. 그 말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어요. 다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빈소 안에는 다시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조문객이 들어오고 절을 하고 나가고.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어요. 이제 이 장례식은 가난했던 가장의 마지막이 아니라 끝까지 선택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갈 준비를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죠. 빈소는 다시 일정한 리듬을 되찾았어요.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가는 흐름이 반복됐죠. 하지만 그 리듬 속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불쌍한 가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다 살고 간 사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눈을 마주치면 말보다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감사의 빚이 아니라 이해의 인사였어요. 준호는 그 인사에 고개를 깊게 숙여 답했어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죠. 선자는 빈소 한켠에 앉아 조용히 조문록을 넘기고 있었어요.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회사 이름도 직함도 적혀 있지 않았죠. 사람 이름만 남아 있었어요. 선자는 그걸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답네요. 지연은 조문객을 안내하다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자리에 섰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때 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걸음이었어요. 지연아.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엄마를 바라봤죠. 아까 내 시아버님 얘기.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고르고 나서야 말했죠.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어.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지금은 굳이 풀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거든요.
미숙은 그 침묵을 받아들였어요. 예전처럼 밀어붙이지 않았죠. 그때 은경이 조용히 빈소를 나서려다 멈췄어요. 준호가 그를 불렀죠. 은경 씨.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더 있습니까? 은경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만 남기셨습니다. 선택이요? 누가 이어갈지, 어디까지 이어갈지. 그건 이제 상주님 몫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담이었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죠. 아버지가 늘 그랬으니까요. 은경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을 번잡하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의 발걸음도 줄었어요.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죠. 준호, 선자, 지연, 그리고 미숙까지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죠. 각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발인 전에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남긴 돈. 선자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그걸 어떻게 쓸지 미리 정해두자. 미숙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지연도 숨을 삼켰죠. 남편은 늘 그랬어요. 선자가 말을 이었어요. 돈을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기자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도왔던 분들, 그분들 이름으로 남기겠습니다.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지 않을까? 미숙은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도 할 수 있을까? 세 사람의 시선이 미숙에게 모였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지금까지는 받아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갚고 싶네요. 선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미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그건 사돈이 결정할 일이죠.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판단받지 않고 선택할 기회를 받은 얼굴이었어요. 빈소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죠. 아버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방식처럼 조용히 이어질 예정이었죠. 발인을 앞둔 새벽이었어요. 장례식장 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밤과 아침의 경계에 놓인 시간처럼 조용했죠.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의 사라졌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 대신 차분함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는 빈소 한가운데 서서 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는데 마음은 전혀 달랐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그대로였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선자는 작은 봉투 몇 개를 들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문객들이 남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따로 정리해 두었던 봉투였죠. 여기. 선자가 준호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적어둔 이름들이야. 준호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종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바로 열어보지 않아도 돼. 선자가 말했어요. 발인 끝나고 집에 가서 천천히 봐. 그 말에는 아버지를 숫자로 정리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은 빈소 한쪽에서 국화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그때 미숙이 다가왔어요. 지연아. 네, 엄마. 미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발인 끝나고 바로 안 갈게. 응? 조금 남아서 할 말이 있어. 지연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캐묻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장례 지도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상주님, 잠시 후 발인 준비 들어갑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선자는 관 옆에 섰어요. 손을 얹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이제 갑시다.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의 마무리처럼 들렸어요. 미숙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을 바라보는 선자의 눈빛, 준호의 굳은 표정, 지연의 조용한 숨결까지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어요. 이 집안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 사람을 보내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걸요. 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준호는 관 뒤를 따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가 숨겼던 것까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선자는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발인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그 답은 이미 장례식장 안에 있었죠. 사람들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장례 차량이 천천히 멈췄어요. 산자락 아래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죠. 하늘은 맑았고 소리는 많지 않았어요. 마치 이별을 서두르지 말라는 듯한 아침이었어요. 관이 내려질 준비를 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발씩 물러섰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 순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죠. 준호는 관 앞에 섰어요. 어깨는 무거웠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랬던 것처럼요. 슬픔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는 자세였어요. 선자는 관 옆에 조용히 섰어요. 손은 떨렸지만 허리는 곧았죠. 선자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의 아내로 서 있었어요. 여보, 선자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 이제 우리가 이어갈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어요. 눈물 섞인 다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었죠. 관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흙이 하나둘 떨어지는 소리가 공기 속에 또렷하게 남았어요.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어 말했죠. 저도요, 다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울음이 아니었어요. 애도의 말도 아니었죠. 한 인생이 남긴 흔적에 대한 가장 솔직한 인사였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미숙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그 자리는 이제 누구의 체면도 가릴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미숙은 관 앞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죠. 미안합니다. 그 말은 용서를 구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변명도 해명도 아니었죠. 그저 자기 인생의 기준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한마디였어요. 지연은 엄마 곁에 조용히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금은 말보다 이 침묵이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지막 흙이 덮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섰고 자리는 점점 비어갔죠.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가난했던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선택이었네요. 선자는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며칠 뒤 준호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거기엔 금액보다 이름이 많았고 성과보다 사연이 많았죠. 준호는 그 수첩을 덮으며 알았어요.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끝까지 남긴 사람이었어요. 선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였고 지연은 옆에서 그릇을 꺼냈어요.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죠. 미숙은 그날 이후 쉽게 말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오래 듣기 시작했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장례식은 끝났지만 한 인생의 값어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쌓인 선택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오래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날 장례식에 남은 진짜 유산이었어요.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자랑하지 않았고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순간마다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남긴 인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분도 아마 말없이 누군가의 곁을 지켜온 분일 겁니다. 오늘만큼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았던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잠시 마음을 쉬게 해드린다면 다음에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